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3월 28일, 미국 증시 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락의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소비가 예상보다 좀 부진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예상되는 물가 수준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단어로, 표시가 되면서, 주식시장을 확실히 이제 좀, 점령을 한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실제 어떤 자산, 어떤 ETF를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7분 이후에 좀 당기게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28일 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대형주 지수가 2%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 주가 지수도 2.6%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간대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럽을 주로 투자하고 있는 EFA 7, 80% 정도 유럽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89% 빠졌으니까 미국 주식시장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올해 수익률 패턴하고 거의 일치한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금리에 사실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럼 채권 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바는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HYG 같은 경우가 투기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일드,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제 TLT 같은 경우가 미국 국채이면서 초장기물에 해당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길고 되게 안전한 채권에는 가격이 급등했고, 투기 등급에 해당 채권은 이제 위험은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관찰되었고, 그리고 투자 등급에 해당되는 LQ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회사채라서 빠지지는 않고 등급이 좋은 애는 오르고 등급이 나쁜 애는 빠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국채 내에서도 지금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것들이 SGOB 같은 경우가 BIL과 즉 초단기 국채의 어떤 금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소폭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좀 올랐고요. 확실히 이제 장기물 국채에 비해서는 이제 오르는 폭이 상당히 적었다. 왜냐면 만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TLT 같은 경우가 사실 성과를 사실 시장에서 거의 저지우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결론을 봤을 때 초장기물 국채를 선호를 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금리 시장에서도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정말로 위험하게 보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금리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선진국 금리를 1년 전과 그리고 최근의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확실히 선진국 금리를 통해서 이후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자산을 사고 팔지에 대해서 분명한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금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이 연두 색깔은 미국 국채 10년물 채권 금리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은 독일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이 연두 색깔은 왼쪽 축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오른쪽 축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왼쪽의 축을 보시면 1년 전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4.2 정도 됐었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쭉 하면서 이제 실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었는데 4.2를 찍지는 못하고 4.2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관세 폭탄과 함께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되니까 2.25 정도 됐겠네요. 2.25 정도 근처에서 쭉 유지가 되다가 오히려 최근에 금리가 살짝 올랐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 덕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도 금리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금리가 인하되니까 주가가 좋았을 것 같고, 이 친구는 오히려 금리가 못 내려가고 오히려 살짝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반대로 주가가 좀 나쁠 것 같은데, 실제 이것들이 2025년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왜 수익률을 패턴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보시면 이게 보라색은 1개월이고요. 그리고 3개월 하늘 색깔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세계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리고 요 수익률은 28일 날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편향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저희가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미국은 사실 금요일 더 많이 빠졌는데 보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5% 거의,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몇 퍼센트 빠졌으니까요. 한 6, 7% 정도 빠졌겠네요. 연초 대비해서는.
그리고 독일 기준으로는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눈에 띕니다. 이 친구는 12.6%, 즉 금요일 날 좀 주가가 빠졌어도 연초 대비해서는 10%가 훌쩍 넘는 수익률을 사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국이 나타나는데, 이 중국에서도 사실 뭐 FXI가 금요일 날 2.2, 3%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뺀다 하더라도 사실 16%가 올랐었기 때문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2025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시장이 바뀔 것 같다라는 이제 희망 고문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미 수익률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폭락할 때도 이미 확인이 됐고, 연초 대비해서도 확인이 됐고, 1개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 나오는 사이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게 확인이 된 부분은 인도 같은 데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인도가 작년에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 수익률을 보고 세일즈를 상당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도 많이 그랬고요. 그런데 보면 일단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부진하다가 1개월 사이에 주가가 너무 단기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급반등이 일어났거든요. 5% 넘는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또 빠졌습니다. 인도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게 연초 대비해서 그것들을 다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5%나 반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거든요. 이 수익률은 글로벌 평균에 대비해서도 못 미치는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되게 좋았으니까 올해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 착신을 해두는 것도 좋은데 좀 욕심을 조금 줄여서 올해 내가 올해 들어와서 본 손실을 다 회복하고 내가 팔아야지라는 것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줄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작년에 번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내가 조금 포지션을 줄여놨다가 장기적인 인도의 성장률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좀 좋아 보인다. 이왕이면 국내 주식시장 포지션도 좀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미디어라든지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 세일즈를 엄청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불편했던 부분이 올해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증시에서 확인되고 그리고 중국까지도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일단 환율이 좀 진정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살려고 하게 되면 정치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환율 때문이거든요. 환율이 좀 안정되려고 하면은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을 이제 한국이랑 같은 이제 권역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거든요. 중국이랑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엮인 게 많다 보니까. 따라서 중국이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 중국만 사기에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리스크, 중국이라는 이제 리스크가 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정치적 안정만 좀 일어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내에서도 뭐 ETF들이 많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내에서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어떤 애들이 오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이런 수익률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어떤 움직임보다는 연초 대비해서 한 3개월 기준으로 이 수익률이 어떻게 갔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오히려 나한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활용하시는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ETF들을 살 때도 방금 말씀드렸던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좋은 것들을 좀 리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워낙 많으니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국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차이나 테크 ETF들도 국내에 상장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금리에 관련된 말씀 주로 드렸거든요. 원인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글로벌 뉴스라든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귀찮으시니까요. 저희는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